연대장 아들 갱생한 썰. 내 이름은 박주룡. 90년대 초군번이다. 내가 상병을 갓 달았을 즈음 이번 편의 주인공 강양구가 전입해온다. 연대장과 함께 나란히 서서 들어오는데 나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가 오늘부터 근무할 부대다. 알았어, 아빠. 뭐? 아빠? 그러면 연대장님 아들이야? 아, 여기가 내부실이구나. 아우, 냄새. 땀 냄새인가? 아, 이거 뭔 냄새야? 마치 순시하듯 여기저기 연대장과 함께 돌아보는 강양구는 건들건들 껄렁껄렁 지가 마치 연대장이라도 된 듯한 모양새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강양구,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아버지 연대장이다. 까불지 마라. 라는 우월감 가득한 시건방진 눈빛. 다음 대사가 더 압권이다. 아빠, 나 오늘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안 돼. 군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들. 아, 진짜 훈련소에서도 잘 참고 열심히 했잖아. 엄마 밥 먹고 싶어. 응? 아빠, 오늘 하루만. 응? 하루만. 응? 알았다, 아들. 야, 행정병. 오늘 얘 내가 데려간다. 대대장한테는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우와, 아빠 최고. 역시 아빠가 짱이라니까. 빼기 좋긴 좋구나. 자대온 첫날 바로 외박이라니. 그날 저녁 일석저모 시간. 총원 땡땡명 근무일 휴가일 열애일. 열애는 누구야? 아, 그게 오늘 신병이 왔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연대장님이라 집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래? 어디서 또 또라이 한 명 왔구만. 에휴, 그래, 알았다. 이상. 일주일 후 작업을 마치고 세면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연대장 아들 강양구가 고참들에게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야, 강양구 미쳤냐? 미쳤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 뒤질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헐, 연대장 아들을 저렇게 마사지한다고? 어쩌려고 저러지? 야, 무슨 일이야? 아, 강양구 저 개념 없는 놈이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더니 청소는 안 하고 거울만 보고 있었대.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연대장 아들인데 저렇게 패도 돼? 저러다가 김상병님하고 정상병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때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화장실을 지나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다. 하지만 둘 다 별말 없이 야야, 적당히 해라. 야, 알겠습니다. 그냥 제 갈 길 가는 게 아닌가 의아했다. 아이고, 오줌 뽀 터지겠네. 야, 얘냐? 그 외출 외박증도 없이 아버지가 연대장이라고 첫날부터 외박하고 온 놈. 예, 맞습니다. 아, 아빠가 연대장이세요? 저런, 오늘 맞으셨으니 아버지께 일러야지요. 뭐 하세요? 휴대폰을 꺼내는 장병장. 우리 부대의 특성상 최고참들 몇 명은 암암리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간부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 감아주곤 했다. 전화해, 이 새끼야.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거울 잠깐 봤다고 고참들이 막 두들겨 패더라고. 빨리 전화해서 건질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같은 소대 포함 타 소대 고참들까지 총출동해서 강양구는 돌아가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사지를 당했다. 일반 신병을 때려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연대장 아들을. 이건 부대가 완전히 뒤집힐 일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용했다. 그날 저녁 일석조모 시간. 연대장 아들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장님이 내려왔다. 맞았냐? 아닙니다. 에이, 아닌데. 보니까 이건 맞은 건데. 자, 이걸로 아버지께 전화해서 맞았다고 말씀드려. 정말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많이 아프냐? 괜찮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지.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동기가 알려줬는데 응? 너 몰랐냐? 김상병님. 강양구를 팬 고참 중 김상병님의 아버지는 군단장, 정상병님의 아버지는 사단장, 장병장님 아버지는 국회의원, 국방위 간사 등 다른 고참들의 백 또한 군대 안에서 신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였던 것. 강양구는 이런 사실을 듣고 쳐맞으면서도 아버지께 연락을 못했던 것이다. 뭐? 정말이야? 어라? 왜 난 몰랐지? 에이, 뭘 새삼스럽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공무원 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네 친척 중에 빽이 있겠지. 우리 아버지는 육본에 계셔. 뭐? 정말? 몰랐었다. 내 동기도 그렇고 고참들도 그렇고 그 위 고참들에게 기합을 많이 받았고 마사지도 많이 받았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아버지나 친척에게 찔렀다면 이 부대가 날아갈 만한 기라성 같은 빽들인데 무사히 부대가 존재한다는 건 그 기합이나 마사지했던 고참들 또한
그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위치에 백이 있었다는 증거다. 사실 우리 부대는 전두환과 장세동이 부대장으로 있던 부대였고 보안상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그래서 아무나 배치하지는 않고 신분조회가 완료된 어느 정도 검증된 병력만이 배치됐던 것. 이렇게 백이 어마무시한 자재들만 모아놓으니 사고도 잘 안 나고 성실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대대장님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서 적당히 저녁 얼마 안 남은 고위급 자재들의 휴대폰 사용 정도는 눈 감아 주었던 것. 그 후 강양군은 아주 빠릿빠릿한 자세로 성실하게 군생활 잘했다. 역시 인간 갱생에는 마사지만한 게 동기를 괴롭힌 고참, 정치질로 담가버린 천재 이등병. 내 닉네임은 배드키드. 5인용 데빌 채널의 구독자이고 가끔 썸네일이 땡기면 시청하곤 한다. 내게도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원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갈 생각이었는데 무슨 변덕인지 공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채택이 안 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내 이름은 정진우. 2010년 4월 군번이다. 백이 보충대를 거쳐 홍천 모사단 예하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 내가 배치받았을 무렵 막사의 신축이 막 끝난 터라 정말 깨끗하고 좋았다. 당시 우리 사단은 2개월 동기제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입대 딸 위아래로 2개월씩 동기 먹는 것이다. 내가 2010년 4월 군번이니까 2, 3, 4, 5, 6월까지 동기가 되는 거다. 이 2개월 동기제는 내가 입대하기 반년 전에 시행됐다. 그래서 고참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서로 동기가 돼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져 한동안 멘붕 상태였다고 한다. 내가 배치받은 분대는 나를 포함 총 8명이었다. 원래는 10명이 정원인데 나중에 2명이 더 채워질 예정. 고참은 총 7명. 강상병, 09년 3월 군번이고 나이는 28살. 체육교사를 하다 입대가 늦었다고 한다. 군생활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했던 사람이라 분대장이었지만 후임들에게 큰 터치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귀찮아서 그랬던 듯. 그 다음 군번인 09년 5월 정상병과 조상병. 정상병은 그냥 주위에 흔히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상병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다. 2개월 동기제이기 때문에 최고참 강상병과는 동기다. 하지만 동기제 실시 전 이미 선후임 사이였고 나이 차이도 많았기 때문에 왕고로 깍듯하게 대접했다. 그 다음 군번으로 09년 9월 군번 추일병과 10월 군번 성일병이 있었는데 둘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았다. 추성호 일병은 등 전체가 도깨비 문신으로 가득했고 성격 또한 포악했다. 성호준 일병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아웃사이더였다. 왜 둘이 사이가 안 좋은지 조금만 지켜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 맞선임 10년 1월 군번 박일병과 우일병 2명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다. 박일병은 사회에서 태권도를 하다 왔지만 좀 어리버리했고 우일병은 눈치를 자주 보는 사람이었다. 이 에피소드의 핵심 인물 추성호는 170이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눈매가 참 매섭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었다. 자신의 선임인 조상병을 좀 모자라다고 대놓고 무시하고 밑에 마투인 박일병과 우일병 중 좀 어리버리했던 박일병을 안쓰러울 정도로 갈궜다. 박일병은 태권도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우직할 정도로 잘 견뎌냈다. 소대 내 추성호와 같은 동기들도 추성호를 부담스러워했고 후임들은 추성호를 두려워했다. 당시 부대의 분위기상 구타가 쉽진 않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추성호는 간간히 후임들을 집합시켜 구타했다. 간부들에겐 비위를 잘 맞추고 선임들에겐 후임 잘 통제하는 우수한 병사가 추성호의 평판. 내 성격은 활발한 편이다. 그래서 초중고 반장을 도맡아서 했다. 자대 생활하면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캐치했고 선임들, 특히 추성호의 비위를 잘 맞췄다. 샤크 졸라 빠릿빠릿한데. 차기 에이스로 인정받으며 실세인 추성호 라인을 자연스럽게 탔다. 그렇게 자대에 배치받고 2달이 흘렀을 무렵 10년 6월 군번 김철수가 우리 분대로 왔다. 나보다 1살 많았던 동기 김철수는 좀 특이한 친구였다. 과묵하고 거의 웃지도 않았다. 혼자 있을 때는 대부분 책을 읽던가 골똘히 사색에 잠겼다. 운동도 정말 잘했다. 워낙 말수가 적어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어차피 전역할 때까지 한 생활관에서 지내야 하는 동기니까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2달 정도 흐른 뒤 철수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 뒤부터는 친해져 항상 함께 다녔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동기가 우리 분대로 배치받았다. 최연빈 10년 6월 군번. 체격이 왜소했고 눈망울이 사슴처럼 초롱초롱했는데 그 선한 눈망울만큼 마음이 아주 여린 친구였다. 하지만 소위 말해 고문관 스타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동기니까 나와 철수 그리고 현빈이 이 3명은 자주 어울렸고 당연히 정말 친해졌다.
동기인 김철수는 사교적이지 않아 선임들이 크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시키는 거나 훈련 같은 것을 참 잘했기에 책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연빈은 모든 게 어설펐다. 그래서 사수인 정상병님께 일과 중 자주 깨졌고 생활관에서는 추성호에게 깨졌다. 추성호는 최연빈을 정말 심하게 괴롭혔다. 세세한 상황까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폭행, 패드립, 왕따 조장 등등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나와 철수, 현빈이 이렇게 셋만 있을 때 현빈이는 자주 눈물을 흘렸다. 추성호가 현빈이에게 좌표를 찍어 대놓고 왕따를 시키니 그나마 사람 좋았던 맞선임 박일병과 오일병도 현빈이를 많이 괴롭혔다. 그 전에 좌표 찍힌 어리버리 박일병은 그 괴로움을 잘 알 텐데도 추성호가 무서워 더 갈궜던 것 같다. 현빈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나 역시 괴로웠다. 하지만 내 신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모른 척했다. 그렇게 현빈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야, 추성호 영창 보내자. 뭐라고 했어?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현빈이가 위험해. 현빈이 지금 한계까지 왔어. 앞으로 추성호랑 1년 이상 같이 있어야 하고 우리 밑으로 후임도 들어올 텐데 이대로 가면 후임들도 현빈이를 왕따시키고 우습게 봐서 현빈이는 더 힘들어질 거야.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지만 두려웠다. 아니 그렇긴 한데 마음의 편지 쓰면 어차피 누가 다 썼는지 알 거 아니야. 잘못 적었다가는 군생활 다 꼬여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계획한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철수의 계획은 이랬다. 우리 대대는 매주 수요일 강당에 모여 대대장님께 정신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대장님께 하고 싶은 말, 즉 마음의 편지를 쓰도록 A4 용지를 받았다. 다른 마음의 소리랑 다른 점은 직접 대대장님이 걷어가시고 바로 읽어보신다는 점. 말 그대로 다이렉트 마음의 소리. 뭐? 대대장님 마음의 소리? 그것도 10명 이상? 그래. 한두 명만 쓰면 특정이 될 수 있고 해결에 미온적일 수 있거든. 하지만 10명 이상이 쓴다면 분명히 대대장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김철수 이 친구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닮았다.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심리나 사태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 무서울 정도였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은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그런 친구였다. 약한 사람만 골라 괴롭히는 추성호의 행태에 철수는 분노했고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거절할 명분을 못 찾은 나는 자연스럽게 철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됐다. 문제는 10명을 모으는 것이다. 너, 현빈이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 어쩌지? 그러자 철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성일병 그리고 어리버리 박일병 그 둘부터 설득할 거야. 뭐? 성일병? 추성호랑 동기잖아. 성일병 성호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추성호와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동기인데 아마도 추성호가 사라지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현빈이가 아니라 성호준일걸? 철수는 철두철미했다. 누가 계획에 동참했는지 알면 한 사람만 배신해도 전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개개인을 따로따로 설득해서 정신교육 당일 한꺼번에 마음의 편지를 적게 할 생각이었다. 계획이 세지 않게 여유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 명 한 명씩 설득했다. 장소는 대대 목욕탕. 대대 목욕탕은 낮에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서 최적의 장소였다. 철수의 말대로 추성호와 앙숙, 성호준은 정말 쉽게 넘어왔다. 실세 라인에서 밀려 추성호와 매일 부딪히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 어리버리 박일병의 설득은 좀 힘들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위계에 철저해서 그런 것 같다. 박일병님,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는 것 또한 무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철수의 말발에 결국 박일병은 설득당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란 조상병도 조이너스했다. 추성호 이 자식, 내가 선임인데 막 무시하고 내 말 먹고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김철수는 우리 분대 이외에도 다른 분대의 선임과 동기들도 모두 포섭했다. 아무나 포섭한 것이 아니라 추성호와 사이가 안 좋은 선임이나 우리 동기 중 담력이 있는 동기 위주로 신중하게 골라 설득한 것이다. 그렇게 나, 김철수, 최연빈을 포함 15명을 모았다. 나머지 12명은 나와 김철수 그리고 자신 이외에 누가 이 계획에 동참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대대장님의 정신교육이 끝나고 A4 용지가 지급됐다. 나를 비롯한 작전에 참여한 중대원들이 추성호의 폭언과 구타 등 여러 가지를 적어서 냈다. 혹여나 누가 볼까 나는 주의를 살피며 글씨체도 좀 다르게 적었던 게 기억난다. 석식을 먹은 뒤 개인 정비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중대의 비상 경보가 울리며 스피커로 중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 중대원, 각 생활관에 개개인 침상에 앉아 전원 대기할 것. 추성호 일병은 지금 즉시 중대장실로 올 것. 이상! 올 것이 왔다.
철수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듯 포커페이스로 사색에 잠겨 있었다. 곧바로 모든 중대원들에게 A4 용지가 주어졌다. 대대장님 마음의 소리에 추성호에 대한 수원수리가 자그마치 10개나 나왔다. 지금부터 추성호가 했던 구타미 가혹행위 모두 솔직하게 적어서 제출해라. 만약 알고도 안 적는 썩어 빠진 놈이 있다면 같이 처벌하겠다. 10개? 15명을 확보했는데 10개라고? 철수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무표정이었다. 나중에 알고 소름 돋았는데 나와 철수 그리고 현빈이는 당연히 당일에 소원수리를 적었다. 철수는 사전에 말은 참여한다고 했지만 쫄아서 적지 않을 것 같은 소심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A4지를 받아놓은 것. 12명 중 5명에게 미리 받아뒀고 우리 이외의 나머지 7명 중 2명만이 당일에 소원수리를 적은 것이다. 추성호가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그런 추성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기어이 10장을 확보한 김철수다. 그렇게 중대는 발칵 뒤집혔고 중대장은 추성호의 악행을 모두 모아 가져갔다. 그리고 일단 추성호를 다른 소대의 생활관으로 이동시켰다. 우리 생활관 최고참 강상병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야, 이런 게 있으면 부대장이 내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무서운 새끼들이네. 야, 군대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가. 선임을 담가버리네. 다음 날인 목요일 본부소대 행정병 동기에게 들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추성호는 영창 후 타중대나 다른 부대로 가야 했다. 하지만 중대장이 따로 조사한 A4 용지의 내용은 가벼웠던 것 같다. 그래서 군기 교육대를 보내고 다른 소대로 옮기는 것 정도의 가벼운 징계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 돌아온 추성호는 중대원들을 하나하나 조질 것이고 결국 나와 김철수를 찾아낼 것이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괜히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야, 철수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철수. 중대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대장밖에 없지. 대대장님 면담 가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건 좀... 우리는 이미 칼을 뽑아 휘둘렀어. 그런데 숨통을 못 끊었잖아. 여기서 끝장을 못 내면 우리가 죽어. 그렇게 나와 김철수, 최현빈은 대대장님과의 면담 일자를 잡고 면담을 했다. 철수는 정에 호소하는 성격이 못 된다. 조리 있고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심금을 흔들지는 못했다. 현빈이는 우물쭈물하느라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대대장님은 망설이고 있었다. 왠지 추성호가 중대에 남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저 대대장님, 지금 생각해도 내게서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현빈이는 추성호 상병이 중대에 남게 될 경우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겁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부조리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중대원들 모두 추성호 상병이 두려워서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저는 추성호 상병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대대장님, 꼭 좀 제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내 생각을 끄집어냈다. 그래, 알았다. 글로 적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보구만. 알았으니까 가서 기다려. 토요일, 결국 추성호는 14박 15일 영창을 갖고 타중대로 옮겨서 아저씨가 됐다. 가끔 마주쳤지만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었다. 중대의 선임들은 우리 소대를 싸잡아 욕하거나 요새 군대 잘 돌아간다면서 이죽거렸지만 한두 명이 적은 게 아니고 누구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몇 주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혀버렸다. 28살 최고참 분대장은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가지고 있던 분대장 포상휴가가 잘려 좀 꿍해 있었지만 몇 달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내다 전역했다. 정상병은 자신이 아끼던 추성호가 영창 후 전출 가는 바람에 화를 많이 냈지만 몇 주 후 조용해졌고 그냥 저냥 잘 지내다 전역했다. 약간 모자란 조상병은 자신을 무시하던 무서운 후임이 사라지자 알턴이 빠진 것처럼 행복해하며 편히 지내다 전역한다. 추성호랑 동기 아웃사이더 성호주는 실세로 등극하며 인싸로 거듭났다. 우리가 실세로 만들어졌기에 우리 동기에게 별 터치를 안 했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 전역했다. 맞선임이었던 박일병과 우일병, 특히 어리버리하다고 추성호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태권보이 박일병은 웃음을 되찾았고 말년에는 우리들과 사실상 거의 친구처럼 지내다 전역했다. 현빈이는 가끔 사수인 정상병님에게 일과 시간에 갈굼을 종종 당하긴 했지만 생활관에서는 괴롭히는 선임이 없기에 별 스트레스 없이 잘 생활했고 무사히 전역했다. 생활관에 남아있던 부조리 등은 우리 동기선에서 모두 없애버렸다. 나와 김철수는 그 뒤로도 친하게 지내며 후임들과 잘 생활하다 무사히 전역하게 된다.
김철수. 이 친구는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한 친구다. 머리가 정말 좋고 소름 돋는 통찰력에 냉정함까지.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추성호의 왕따놀이에 가담하고 동기 현빈이의 괴로움을 못 본 척하는 그렇고 그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핑계대고 스능하며 지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등병끼리 자기 꼬인 군생활이나 풀자며 선임을 마음의 편지로 날려버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보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나는 저녁 후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요 근래 5인용 데빌 유튜브를 보다가 고민 많이 해보고 메일을 쓰게 됐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철수는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아마 뭘 해도 성공했을 것 같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길,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길 기대해본다. 군생활 못같이 한 패급 병장 전역하는 날 벌어진 일. 내 이름은 송영규. 2010년 군번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다. 처음 자대에 배치받은 날. 이야, 네가 그 낙성대 다니다가 온 신병이구나. 자식 공부 좀 했나봐. 잉? 이병 송현규. 아닙니다. 나중에 니네 포대장하고 면담하거들랑 꼭 사격지 입영하겠다고 해. 알았어? 이병 송현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포대장과 작전장교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 신병 인사서류를 본 작전장교는 이미 나를 사격지휘병으로 점 찍어놨고, 작전장교의 공작으로 나는 사격지휘 주특기를 받게 된다. 아마 내가 다니는 대학을 보고 머리가 좋을 것이라 예상해 뽑은 것 같다. 내가 그 학교 다니는 건 맞는데 예체능 계열이다. 작전장교님 실수하셨어요. 저 머리 안 좋아요. 그렇게 시작한 자대 생활. 생활관에 오니 다른 고참들은 근무 때문에 없었고 최고참 병장이 나를 반겨주었다. 최고참 병장은 나를 인솔에 밥을 먹이고 샤워시킨 뒤 더블백을 풀어주었다. 모든 게 생소했던 나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상황실 근무를 마친 선임 2명이 들어왔다. 10개월 선임 최성철 상병, 그리고 이번 편의 주인공 2개월 선임 김주용 이병. 네가 이번에 온 신병이구나. 반갑다. 잘해보자. 이병 송현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철이 씻으러 나가자 김주용은 기다렸다는 듯 내게로 왔다. 야, 반갑다. 야, 내가 네 맞선임이야. 이병 송현규, 잘 부탁드립니다. 김주용은 160이 좀 안 되는 작은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약간은 어리숙한 모습이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김주용 이병님처럼 좋은 분인데 맞선임이라니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그날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이틀 뒤 아침, 1조 점호와 구보 후 식사 집합 전 포대원이 세면하는 시간. 김주영 이병의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던 나는 조용히 말을 걸었다. 김주영 이병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고 김주용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낮게 읊조렸다. 알 꺼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분명 이틀 전 밝은 미소로 반겨줬던 그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에 휩싸인 키 작은 악마가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선임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간 상황실 근무 중 꿀잠을 자다가 함께 근무하던 선임에게 걸려 탈탈 털린 것. 사회에서처럼 한두 번 보고 말 사람이면 뭐야 이 미친놈은 이라고 생각하고 상종 안 하겠지만 김주용은 내 맞선임이다. 군생활 내내 봐야 한다. 내 군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을 이때 직감했다. 김주용과 나는 작전부대 내에서 같은 주특기인 FDC였다. FDC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와 변수들을 계산 후 산출된 사격 재원을 각 포대에 전달하는 책임감 높은 병과다. 만약 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그 모든 복잡한 계산과 변수를 직접 수기로 그 재원을 산출해야 하므로 포술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FDC는 작전과장님, 작전장교, 사격재원 통제관, 최성철 상병, 김주용 이병, 나, 동기, 그리고 한 달 후임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부대 관례상 병력들의 교육은 맞선임이 담당했기에 나, 동기, 후임의 포병 포술을 김주용이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김주용은 포병 포술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냥 2시간마다 들어오는 기상재원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것. 더 심각한 건 FDC 최고 선임인 최성철 상병과 작전장교까지 포병 포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육사 출신 작전과장님은 병력을 가르칠 짬도 아니고 부대 업무로 정신이 없으셨기에 병력 교육은 작전 장교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작전 장교는 본인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포병 포수를 최성철에게, 최성철은 김주용에게 대충 가르쳤으니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김주용은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포병 숫자나 포병 알파벳 같은 기본적인 것을 종종 틀렸다. 비사격 훈련 시 예하포대의 표적 좌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대대장님 극대노. 우리 모두 완전 군장을 돌기도 했고 종종 휴가까지 제한됐다. 그럴 때마다 김주용은 니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휴가를 못 가잖아. 김주용은 참 독특했다. 평소 전투복 상의에 한쪽은 삐져나와 있었고 전투화 끈은 묶다 말고 질질 끌면서 다녔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위생관념이다. 포탄 사격 훈련 후 복귀에 샤워를 하던 날이었다. 김주용이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수채통에 버려진 누군가 다 쓰고 버린 비누 쪼가리를 주워 얼굴에 비비며 씻는 게 아닌가. 다른 병사들은 위장크림 지우느라 비누에 폼 클렌저까지 써가며 빡빡 문지르는데 김주용은 남이 버린 비누 쪼가리로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물만 대충 몸에 찌끄렸다. 심지어 수건을 쓰지도 않고 속옷으로 대충 몸을 쓱쓱 닦더니 그 속옷을 다시 입고 유유히 샤워장을 빠져나갔다. 나 이외에도 다른 분대 선임들까지 이 장면을 다 지켜봤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의 타 분대 선임들. 김주용이 네 선임이냐? 야, 진짜 개꼬였네, 개꼬였어. 고생이 많다야. 형규 네 아버지 군번 중에 장태성이라고 있는데 태성이가 저 꼴을 보고 야, 주용아, 좀 깨끗하게 씻어. 너 병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떡하려 그래? 라고 한 소리 했다가 김주영이 이 새끼가 마음의 편지 찌른 거야. 자기한테 폭언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바로 영창 갔지. 그리고 다른 독립포대로 강제 전출당했어. 태성이 말고도 몇 명 골로 보냈지 아마? 김주용 저놈 처음에 오자마자 사고 치고 쇼하고 포대장에게 엄청 징징거렸거든. 그래서 포대장도 행보관도 김주용이 행정반에 혼자 찾아오면 깜짝깜짝 놀래. 또 사고 쳤을까봐. 결국 관심병사 타이틀 따고 뻘짓거리에도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위기야. 군대 꼴 잘 돌아간다, 젠장. 나중에 전역 후 모임에서 상담 병사였던 형을 통해 들었는데 김주용에게는 롤모델이 있었다고 한다. 김주용보다 3개월 고참 구필상. 구필상은 극단적인 선택 소동을 벌이다가 의무대 유배령이 내려졌고 전역시까지 관찰하는 걸로 해서 모든 훈련 사역에서 제외됐었다. 구필상을 롤모델로 삼고 꿈을 키웠으나 김주용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군생활이 완전히 꼬이고 마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우리 부대는 내가 속한 본부와 알파 소대가 함께 막사를 쓰고 있어 간부는 20명 남짓, 병사만 해도 2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식당을 이용한다. 본부와 알파가 돌아가며 배식과 식당 정리를 했고 그날은 우리 분대 차례였다. 그날도 김주용의 얼굴은 썩어 있었다. 상한 근무를 서다가 또 꿀잠을 주무시는 바람에 고속지령대 내용을 놓쳤고 다른 선임에게 개 털린 것. 김주용은 썩은 얼굴로 200인분이 넘는 잔반통을 혼자서 짬처리장으로 끌고 갔다. 정말 위태로워 보였다. 저거 쏟으면 난리 난다. 우리가 다 치워야 한다. 김주용 이병님 같이 하시지 말입니다. 아씨 꺼져. 내가 할 거니까. 아니 이거 200인분 넘어가는데 허리 다치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주용은 나를 노려보며 발끈했다. 야 이 같은 새끼야. 너 서울에서 4년제 다니다 왔으면 다냐? 이제야 알았다. 김주용이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머리는 나쁜데 자존심은 세고 거기다가 열등감까지. 도와주겠다는데 최대한 인간적으로 대하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몇 개월 동안 쌓인 앙금이 터져버렸다. 그럼 혼자 하십시오. 그러자 김주용은 내 멱살을 잡고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뭐? 이 새끼야. 야 너 이제 싸지 졸라 없네? 어? 너 포대장님한테 다 보고할 거야 이 자식아. 하씨. 네 보고하시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금 즉시 이병 송영규는 포대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싸늘하다. 아까 그 일 때문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충성 이병 송형규 포대장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빨리 쳐 들어가! 포대장실에는 근무 2명을 제외 모든 분대원이 열중시어 자세로 서 있었다. 분대장인 최성철과 김주용은 내가 들어오자 나를 노려봤다. 야 송영규 네가 김주용 욕하고 때렸어?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했다. 네가 김주용 욕하고 때렸냐고 이씨. 멱살이 잡히고 욕먹은 건 난데 내가 김주용에게 욕을 하고 때렸다고? 아닙니다. 일병 김주용이 오히려 제 멱살을 잡고 욕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씨. 포대장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형규가 저한테 욕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을 한 게 아닐까 싶다. 나 역시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다. 야, 송영규, 너 이 자식 똘똘한 줄 알았더니 졸라 야가 빠진 새끼였네. 야, 작전! 니네 앞으로 송영규한테 잘해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최성철, 너는 분대장이라는 새끼가 밑에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송영규, 너 지금 내 앞에서 주영이한테 사과해. 빨리! 그날 나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전 분대원이 보는 앞에서 김주용에게 고개를 숙여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다. 치욕적이었다. 그날 이후 포대장과 분대장 최성철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포대장과 친구인 작전장교도 나를 벌레 보듯 했다. 투명인간 취급이 뭔지 군필자들은 모두 알 것이다.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내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를 작전으로 데리고 온 작전장교도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다른 분대 선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대한민국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터졌다. 말년 휴가를 제외 모든 휴가가 제한됐고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 북한이 난리칠 때마다 몇 번씩 벙커로 짐을 옮겨야 했다. 한 달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생활이 지속되자 우리들은 모두 지쳐갔다. 그 와중에도 김주용은 훈련 틈틈이 몰래 공중전화기로 집에 전화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포대장을 찾아간다. 왜 또 뭐야? 야, 김주영, 왜 그래? 왜 할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저만 휴가 좀 보내주시지 말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라 포대장은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김주용은 매일 썩은 얼굴로 울상을 하고 간부들 앞에서 세상 불쌍한 척을 했다. 이 관심병사의 이런 죽상이 전체 병사들의 사기에 큰 위해가 된다고 판단한 걸까? 아니면 이놈이 사고칠까 두려웠던 걸까? 견디다 못한 포대장은 김주용의 일병 정기 9박 10일 중 3박 4일을 떼어 청원 휴가를 허락한다. 모든 병사가 피곤에 쩔어 지친 몰골로 상황 대기 중일 때 김주용은 말년 휴가자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김주용은 얼마나 잘 처먹고 잘 쉬었는지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흐르고 피부는 뽀송뽀송해져서 왔다. 그 모습에 간부들과 병사들은 모두 멘탈이 터졌고 그날 이후 김주용은 리얼 패급으로 완전히 찍혀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소 김주용을 벼르고 있던 육사 출신 작전과장님이 드디어 폭발하셨고 도저히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다른 분대로 이동시켜버린 것. 마음 같아서는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 지통실에 얼씬도 못하게 다른 분대로 보내버렸다고 하셨다.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를 벌레 보듯 했던 무능한 작전장교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최성철이 전역했다. 또한 포대장까지 상급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 이 모든 게 내가 상병을 달던 그 달에 이뤄졌다. 김주영 멱살 사건 이후 나는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전후 사정도 모른 채 나를 극한으로 몰아넣던 자들이 드디어 사라졌다. 얼마 후 새로운 포대장과 작전장교가 왔다. 새로운 작전장교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포병학교를 졸업한 나와 같은 대학 출신 선배였다. 신임 작전장교님은 제일 먼저 사격 지휘병의 임무수행 능력을 파악하셨다. 그리곤 이거 안 되겠는데? 다들 모이라고 해봐. 신임 작전장교님은 다들 모아놓고 초고속 과외를 해주셨고 사격 지휘병들 모두는 놀랍게도 반나절 만에 포병 포수를 이해해버렸다. 개인이 가진 지능지수에 대해 비하할 생각 전혀 없다. 하지만 전임 작전장교와 신임 작전장교 두 분을 보며 확실하게 느낀 게 있다. 상급자가 멍청하면 모두 죽는다. 그렇게 주특기를 이해하고 자신감이 붙은 나는 뒤늦게 군생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장교 부사관 사이에서 능력 있는 병사, 차기 분대장으로 인식됐고 대대장님께서 직접 불러 격려해 주실 정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로운 신입 장교들은 군생활을 잘 모르니 내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최대한 그들의 가오를 살려주며 겸손하고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중위급 장교, 하사 중사급 간부들과는 뒤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부대 내 실세가 되어버렸다. 반면 김주용은 짬을 먹을수록 패급으로 취급됐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 잘 살아? 라고 말한 뒤 사라지는 바람에 전포대가 뒤집혀 찾으러 나가는 소동이 있었고 간부 식당에 사라진 주임원사 젓가락이 김주용의 관물대에서 발견되질 않나. 마사지방 광고지 보며 해피타임 갔다가 야간에 병력 체크하던 주임원사님께 걸리질 않나. 그 이외에도 자잘한 사고들을 많이 쳤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마음의 편지로 김주용을 찔렀다. 아이러니하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수차례 골로 보낸 무기였던 그 마음의 편지가 이번에는 역으로 김주용을 찌른 것. 신임 포대장님은 인사장교였던 분으로 이미 김주용의 악행을 익히 들어왔기에
진상 조사를 하셨고 김주용에게 괴롭힘 당한 병사들을 모이게 했다. 모인 병사들은 하나같이 자대에 전입해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신병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괴롭혔던 후임들은 이제 짬 먹고 대가리가 커지니 좀 많이 부담스럽고 괴롭힐 대상은 신병밖에 없었던 것. 강량약강. 신병들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는 찌질한 놈. 전임 포대장 시절 전 분대원 앞에서 내가 당한 그 치욕적인 모습처럼 김주용은 전 분대원 앞에서 신임 포대장에게 조리돌림 당했다. 워낙 많은 증언이 있었기에 부정도 못하고 질질 짜며 용서를 구하는 김주용. 야, 김주용. 너 이 정도면 영창으로 안 끝나는데 세상 불쌍한 척 살아온 네 노력이 가상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다 전역해. 알았어? 그렇게 김주용은 남은 5개월 동안 내가 당한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다. 나는 포대장과 작전장교, 분대장에게만 당했지만 김주용은 우리 포대 전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고 김주용의 저녁날이 다가왔다. 당시 나는 포대 최고 실세였고 그날도 생활관에 짱 박혀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김주용이 생활관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보여줬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내밀었다. 형기 형, 그동안 미안했어. 이거 선물이야. 받아. 커피 믹스 1개, 한 통도 아니고. 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꺼져 이 더러운 새끼야. 김주용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커졌다. 분명 그 단축구멍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볼 것이다. 지가 어쩔 건데. 군생활 엿같이 한 놈이 저녁 전날 꼰지른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날 밤 점호 직전 어수선한 시간, 김주용은 다른 전역자들이 했던 것처럼 생활관을 돌며 인사하기를 시전했다. 그러자 야, 김주용. 너 씨발 내일 저녁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인사하러 온 거냐? 이런 붕. 너 딱 기다려. 점호가 끝났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 포대원은 김주용을 돌아가며 마사지했다. 당연히 나도 알차게 꿀밤 하나 먹여줬다.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포마리를 하고 마사지했다. 보통은 전역자에게 후임들이 저녁모를 선물해주는데 김주용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후임이 없었다. 그래서 휴가 복귀할 때 본인이 구입하고 후임들 이름을 오버로크 쳐서 왔다. 보니까 얼씨구 세상 화려한 무늬는 다 넣었네. 싸제 전투복을 입고 복귀했는데 공수마크까지 붙여서 왔다. 우리가 포병이지 공수부대냐? 으이그씨. 그날 밤 김주용에게 당한 후임들은 행정실의 커터칼로 전역모와 전투복을 여기저기 찢어버렸다. 게다가 한 녀석은 소변까지 시원하게 갈겼으니 마사지를 받는 김주용의 비명소리는 근무 교대가 있을 때마다 들려왔고 나는 침대에 누워 흐뭇하게 ASMR을 즐겼다. 그 와중에도 김주용은 정신 못 차리고 야, 이 새끼들아, 내일 포대장님한테 다 보고할 거야. 니들 다 영창이야, 영창. 을 연발했다. 그러던가 말던가. 다음날 아침이 됐고 한 사람의 전우가 전역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했다. 당연히 이전 전역자들에게 해줬던 축하 도열 따위도 없었다. 김주용은 대대장님께 저녁 보고를 마친 뒤 포대장님과 행보관님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포대장님, 행보관님, 가보겠습니다. 충성! 저 포대장님, 행보관님, 저 꺼져. 포대장은 서류에 사인을 하며 김주용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행보관은 벌레 보듯 김주용을 노려봤다고 한다. 김주용은 찌린내가 풍기는 찢어진 전투복과 오버로크가 다 터진 전용모를 쓰고 상의를 한쪽 내놓은 채 전투화를 질질 끌며 부대를 떠났다. 그게 내가 본 김주용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뒤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당연히 김주용은 안 왔고 포대원들 그 누구도 김주용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김주용씨, 당신으로 인해 나의 군생활의 절반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네요. 다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건 사회와 주변에 대한 민폐니까요. ROTC 후보생들이 치사병을 집단구타한 뒤 벌어진 일. 내 이름은 박재영. 2004년 군번으로 ROTC 훈련소에서 기관병으로 복무했다. 원래 특기는 일종 보급병. 그런데 취사반 TO가 부족해서 일과 시간에는 일종 개원을 하다가 식사 준비 시간이 되면 취사 보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전역증에 특기가 조리병으로 찍혀 남아서 예비군 동원 갈 때 낭패를 본 적이 있다. 평소에는 교육중대 1개, 본부중대 1개로 식수인원 200여 명의 작은 부대인데 방학 시즌 때 한 번에 3,600명에 가까운 ROTC 후보생들이 입소, 교관과 파견 지원
기원병들까지 합치면 총 식수 인원은 4,000명이 넘어갔다. 여름을 여는 4주, 겨울을 여는 2주씩이고 2회차에 나눠서 입소한다. 1년에 4달 정도 바쁜 부대라고 보면 된다. ROTC 후보생은 일반인이고 병사는 군인이다 보니 상호 존칭을 했다. 병사는 다나카체, 후보생들은 헤어체를 썼다. 후보생 중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배식 받으러 오면 구식 빼서 더 챙겨주기도 했다. ROTC 임관식 때는 대통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큰 행사가 된다. 이때 중요한 이벤트가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남녀 군인 1명씩을 뽑는 일. 이 2명의 수행원은 전군에서 신청받은 뒤 면접을 통해 뽑았고 우리 부대 간부 식당에서 면접을 봤다. 나의 경우 식당 소속이라 서빙을 했다. 그런데 와... 선남 선녀 전국에 있는 군인 중 미인들만 모이다 보니 정말 대단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 군인 보정을 제하고 보더라도 연예인을 해도 될 텐데 왜 군인이 됐을까 싶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 그 자리에서 최종 선정된 분은 오래돼서 계급은 하사였는지 중사였는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키가 170 정도 되는 모델 같은 분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우승한 부사관님과 교체됐다. 그 이유는 대통령님보다 키가 작아야 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에 우승한 중사님의 키는 158 정도. 문제의 사건은 내가 병장 때 벌어졌다. 병장이 된 나는 본래 특기인 일종 보급이 아닌 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방학 때 훈련으로 들어오는 4,000명의 배식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 그러던 중 사고가 터지는데 박주민님, 좀 밖에 나와보십시오. 싸움 났습니다. 뭐? 싸움? 어디? 배식하던 내 후임 김성철 일병이 A중대 후보생 한무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것. 추후에 들은 상황은 이랬다. 소시지 좀 많이 줘요. 안 됩니다. 아 진짜 야박하네. 몇 개만 더 줘요. 안 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못 먹습니다. 가져오세요. 아 식빵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식빵? 그쪽이 자처한 거 아니야. 뭐? 그쪽?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딜병 주제. 참고로 후보생의 계급은 준위에 준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후보생 무리 중 한 명이 선빵을 쳤고 감정이 격해진 다른 후보생들도 폭력을 휘두른 것. 김성철은 말리는 다른 후보생들에게 잡혀 한 대도 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후보생은 아직 임관하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내 후임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처벌 수위가 달랐다. 김성철 일병은 영창을 가게 됐고 후보생들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만을 받게 된다. 후보생들 태도 관련해서는 당시에 치사병 구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아마 강원도 지역 학군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떤 4학년 후보생이 3학년에게 야, 우리 같은 사관 후보생들을 준사관이라고 하잖아. 준사관은 뭐에 준한다고? 준이입니다. 그래, 우리는 준이대우야. 그러니까 부사관들에게 막대해도 돼. 철없는 일부 후보생들은 교관인 부사관에게 단학가체가 아닌 해요체를 쓰는 일이 벌어졌고 개빡친 주임원사님을 필두로 전부대 부사관들이 교관 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윗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빡세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사과를 받은 뒤에야 부사관들이 복귀한 사건이 있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김성철 일병은 과묵하고 성실한 내가 참 아끼는 후임이다. 후보생들 먹이려고 온종일 뺑이 치는 취사병을 때려? 그러고도 니들이 장교가 되겠다고? 정말 개빡쳤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하지만 화는 안으로 삭히고 복수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ROTC 후보생들은 훈련 기간 중 공중전화 사용과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몰래 숨어서 하면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는데 야, 다 번호 적어서 나한테 가져와. 나는 그걸 훈련 중대에 보고했다. 야간에 20명 정도씩 군장 뺑뺑이 도는 것을 보며 블랙커피를 마시니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달하다. 내 후임을 구타한 A중대를 위한 식사는 따로 준비했다. 당시 가스버너로 업그레이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스밥은 기존 찐밥보다 훨씬 맛있다. 당연히 A중대는 구식 취사기로 찐밥을 만들어 준비했고 예를 들어 반찬이 소시지 야채볶음이라면 소시지는 거의 다 빼버렸다. 건더기 없는 국, 야채만 있는 반찬, 맛있는 반찬은 간 빼버리기, 배식은 타중대의 3분의 2 정도의 양만. 야, A중대 배식 시간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기존에 깔려있던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치우고 따로 준비한 A중대용으로 다시 세팅했다. 당연히 식사는 맛이 없고 양도 적을 수밖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눈치채기 마련. A 중대장이 눈치를 깠다. 잠깐! 야, 짬장! 너 이 자식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장난해? 너 우리 중대만 일부러 이렇게 적게 배식하는 거지? 아! 따라와. 넌 뒤졌어, 씨. A 중대장은 배식한 식판을 들고 나를 훈련 대대장에게 끌고 갔다. 아직 어리고 칙이 있던 나는 뭐 걸리면 까짓 거 영창 가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정량 배식하고 있습니다. 저울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다. 여기에는 내 숨은 계획이 있었다. 운이 좋으면 눈치를 채도 안 걸리고 넘어갈. 뭐 걸리면 어쩔 수 없고. 배식받은 후보생의 식사를 저울에 올린 후 나는 취사반에서 가져온 관련 규범집을 꺼냈다. 지금 저울 총량은 땡땡땡 g인데 여기 육군 규범에 적혀있는 식판 무게인 땡땡땡 g을 빼면 배식받은 음식의 총량은 땡땡땡 g으로 정량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식판의 무게다. 우리가 자대에서 사용하는 식판의 무게가 대략 500g 정도라면 ROTC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식판은 훈련 식판이라고 해서 훨씬 두껍고 무게도 2배가량 더 나갔다. 만약 여기서 A 중대장이 그냥 빈 식판 하나 가져와 무게를 재고 여기에서 그 무게를 뺐다면 짤 없이 나는 영창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당하게 규범집을 들이밀면서 일반 식판 무게로 계산한 내 꼼수에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는 걸 보니 좀 씁쓸했다.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라니. 야, 너는 임마 뭔 근거도 없이 열심히 하는 애를 의심하고 있어? 똑바로 안 하지? 요즘 A중대 개판이란 소문이 자자하던데 너부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망신당한 A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5분여간 갈굼을 당했다. 구사일생.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저울 사건 다음날 훈련 대대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 박재영 병장.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아주 잘하고 있어.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어?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얘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러면 당시 후보생들은 훈련이 끝나면 기념품으로 군용 포크 숟가락을 가져가곤 했다. 그래서 훈련 종료 후 검열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예전 급양 관리관님은 이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소 전에 포크 숟가락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 그래. 야, 그건 또 몰랐네. 역시 훌륭해. 네가 간부들보다 훨씬 낫다, 야. 그렇게 포크 숟가락 반납을 해달라는 방송이 수차례 이뤄졌고 훈용 마지막 날 나는 후임들과 막사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센타를 깠다. 대대장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 그날까지 포크 숟가락 반납 안 한 후보생들이 많았고 당연히 나는 철저하게 찾아낸 뒤 즉시 보고 그 후보생들에게 기어이 벌점을 먹이고 만다. 취사병을 우습게 본 대가다. 군대는 연대 책임인 거 알지? A중대 동기를 탓해라. ROTC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대대장님은 내게 포상휴가 플러스 1일을 더 주셨고 나는 그 포상휴가를 영창 다녀온 내 후임 김성철에게 양도했다. 자신을 괴롭힌 신교대 조교차자가 되갚아준 훈련병. 내 이름은 강동우, 08년 군번으로 땡땡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받았다. 훈련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신교대 조교 김기동 일병. 2등병인데 가라 계급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기동은 훈련뿐 아니라 개인 정비 시간에도 나를 따로 불러 아무 설명 없이 얼차려를 시켰다. 처음 1, 2주차 때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더 잘하라고 그러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별 불만 없이 얼차려를 받았는데 3주차가 지나도 줄긴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니 이유가 궁금했다. 그렇다고 조교인 김기동에게 감히 물어볼 순 없고 맘고생을 하고 있을 때 동기들이 먼저 내게 물어봤다. 야, 동우가, 너 김기동이랑 뭔 일 있었냐? 그러게. 다른 애들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너만 얼차려 주더라고. 너희들이 보기에도 나 좌표 찍힌 것 같지? 좀 심하더라. 왜 그러지? 나는 훈련 성취도도 좋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다. 훈련 받는 내내 이유를 모른 채 시도 때도 없이 김기동 한 명에게만 얼차려를 받았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4주차쯤 확실하게 느꼈다. 나를 바라보며 웃음기 반 섞인 그 눈빛. 이놈은 나를 고통 주며 즐기는 거라는 걸. 최선을 다해 이악 물고 버텼다. 정말 탈영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가뜩이나 마른 몸인데 5kg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 동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는지 어떤 동기는 중대장에게 보고하자고 자신들이 증언해 주겠다고까지 했다. 구타가 아닌 가혹행위와 얼차려의 경계를 절묘하게 줄타기하며 괴롭혔기에 되치기 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포기했다. 마지막 주차. 훈련병에게 프로필을 적게 했는데 여기에 자기가 지원하는 병과도 함께 적었다. 나는 보건계열 쪽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기에 의무병을 지원. 경쟁을 뚫고 선정된다. 드디어 2등병이 됐다. 수료식이 끝나고 분주한 가운데 김기동을 불러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물어봤다. 왜 그토록 나를 못살게 굴었는지 정말 궁금했다. 저 조교님,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조교님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 무슨 이유? 나는 조교고 너는 훈련병이니까 당연히 훈련 목적이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 진짜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개어이 없네. 차라리 한마디 쏘아붙일걸. 신병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후회가 됐다. 그렇게 나는 사단 의무대로 갔고 수의병이라는 보직을 부여받는다. 수의병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단 소속 전부대의 식품검사, 수질검사, 방역활동, 역학조사, 위생검열 등등 예방 의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보직이다. 군견대로 배치받았다면 군견 훈육병을 맡겠지만 우리 사단에는 군견이 없기에 주로 예방 의무 활동이 주요 임무였던 것. 의무대 생활은 참 편했다. 선임들도 친절했고 같은 생활관 8명 중 5명이 조만간 집에 갈 양반들이라 군생활도 쫙 풀렸다. 축구를 잘했던 터라 고참들에게 빠르게 인정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기 에이스감으로 급부상했다. 우리 사단 의무대에는 치과, 한방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이 있으며 다들 전문의 취득하고 오셔서 대위로 3년간 근무하시다 전역하셨다. 다들 사회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라 회식 때도 소고기로만, 술도 좋은 것만 사주셨다. 담당 병사가 생일이면 선물로 싸제 담배를 주기도 하셨고 저녁 선물로 박피 시술 또는 스케일링을 해주셨다. 의무대 간부는 총 25명인데 이 중 여군 간부가 5명 정도 있었고 서로 돌아가면서 피부과 군의관님께 박피 시술을 받았던 게 기억난다. 나를 뽑아준 우리 수의장교님은 사회에서 수의사를 하다 오신 분으로 계급은 중위, 3년 만기 근무시고 2년은 중위로 1년은 대위 진급 후 말년의 생활을 보내다 전역하셨다. 말년 기간 때 함께 플스게임도 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난다. 사단 수의병의 임무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식품검사. 일주일에 3번 일찍 일어나 보수대대에 가서 식품검사를 했다. 세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져 전투력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임무였다. 야채를 제외한 돼지, 닭, 어패류, 기타 가공식품 모두 우리가 전량 검사했다. 두 번째, 수질검사. 사단 내에 있는 전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했다. 만약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식용이나 음용 금지 처리되기 때문에 급양 담당관이나 부대 내 간부들은 우리를 보면 긴장부터 했다. 세 번째, 방역활동. 소독차, 그러니까 방구차를 타고 일주일에 2번씩 전 부대를 돌았다. 사단 내 군인 아파트도 돌았는데 아이들이 뒤따라오면서 격려해주던 기억이 난다. 네 번째, 역학조사. 사단 내 부대에서 볼거리, 식중독 같은 것이 집단 발병하게 되면 해당 부대에 파견되어 전파 경위를 확산 방지까지 우리가 담당해서 일을 처리했다. 집단 발병이 되면 해당 인원들은 근무 열애 및 격리 조치되기 때문에 이등병들이 은근히 좋아하곤 했다. 그리고 대망의 5번째, 사단 위생검열. 기무부대를 제외한 사단 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치사반의 위생 상태는 물론 생활관, 병사들 개인 위생 상태까지 모든 것을 검열했다. 위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상부에 보고하는데 최종 사단장까지 보고서가 올라갔기에 해당 부대 간부들은 초긴장 상태로 우리를 맞이하곤 했다. 위생 검열 기간만 되면 우리 부대 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다고 해당 CP병에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나는 위생 검열관 중 한 명으로 장비를 챙기고 사단 신교대에 도착했다. 이 건물 1년 만이다. 신교대 전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고 그 모습을 본 훈련병들은 신기함 그리고 뭔가 부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그렇게 부대를 돌던 중 평생 잊지 못할 그 얼굴 김기동과 마주치게 된다. 훈련병들과 연병장에서 신나게 굴렀는지 전투복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다. 김기동 조교님, 나 기억나요? 땡땡기 134번 훈련병이었는데 순간 내 얼굴을 확인한 김기동의 눈빛이 흔들렸다. 글쎄요. 훈련병이 워낙 많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지. 나는 수의장교님께 따로 말씀드리고 김기동이 담당하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당연히 신교대 간부들도 긴장한 얼굴로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솔직히 아무리 잘 준비해서 검열받는다고 해도 털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다 나온다. 김기동이 담당하는 생활관을 FM으로 털면 괜히 훈련병들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한 놈만 조지기 위해 여기 왔거든.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 내의 위생
위생검열은 양호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드디어 내 진짜 목적지 김기동의 생활관으로 향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위생검열상 관물대 센터 까는 게 가능했다. 관물대 위, 창문 틈새의 먼지, 관물대 정리정돈 상태 및 반입불가 물품 여부, 식품을 보관하는지 등등 아주 샅샅이 뒤졌다. 우리 수의장교님이나 내 사수 박병장님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제가 저러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와 함께 열심히 찾아주셨다고 한다. 그 결과 김기동의 선임조교 관물대에서 mp3 플레이어, 휴대용 충전선, 맥심 잡지 같은 반입불가 물품이 나왔고 김기동의 관물대에서는 동그란 모양의 크림빵, 먹기 직전 포장되어 있는 군대리아, 그리고 오래되어 이미 부풀어져 있는 우유가 나왔다. 정리정돈의 상태는 너무하다 할 정도의 세탁물 혼입 상태 분량이 적발됐다. 그러자 신교대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당황하긴 아직 이르지. 마지막으로 검열의 꽃 세균 검출이 남아있거든. 막 훈련을 다녀온 김기동 상병 손 내미세요. 손 내밀 때 김기동의 비굴한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김기동의 손과 관물대 안에 식기에서 세균 검출을 한 뒤 세균 검사 키트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대거 검출됐다. 김기동의 면상이 구겨지며 나를 노려봤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위생검열관이 위생을 검열하는데 이유가 뭐겠어? 다 네 놈 건강을 위해서지. 고맙지? 나는 이 모든 검사 결과를 수치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애누리 없이 FM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수의 장교님께 올렸다. 이 보고서는 수의 장교님을 통해 운영과장에게, 그리고 의무대장, 마지막으로 사단장님께 보고가 된다. 사단장 보고로 가는 중간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간부들이 임의대로 삭제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내 보고서는 그대로 사단장님께 보고됐다. 나중에 의무대장 CP병에게 들었는데 신교대 대장이 전화해서 아주 서운하다며 폭풍 하소연을 했고 우리 의무대장님은 절차대로 한 거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신교대에 남아 기간병 생활을 하던 동기가 후송을 왔다. 그 친구에게 김기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기동의 고참의 경우 맥심 잡지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mp3와 충전선 때문에 만창을 가게 됐고 김기동은 상병 정기휴가가 다 잘렸다고 했다. 그리고 부대 내를 함께 돌았던 간부들에게 몇 달 동안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만창을 다녀온 김기동의 선임은 너 때문에 우리 생활관 온 거라며 전역하는 날까지 김기동을 엄청나게 갈궈댔다고 한다. 전역하고 10여 년이 지났다. 5인용 대빌에게 보낼 사연을 적어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병 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덜덜 떨린다. 그때의 복수가 내 트라우마를 다 없애주지는 못한 것 같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좀 나아질까? 마지막으로 그놈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시 너는 막내 조교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맞지? 그래서 탈출구가 필요했고 너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버릴 만한 대상이 필요했겠지. 절대 보복당하지 않는 안전한 쓰레기통 말이야. 훈련병은 아주 많았고 우리 기수 훈련병 중 운 없게도 내가 당첨된 거고. 마르고 약해 보였지? 기동아, 징병된 병사들은 모두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 마땅해. 살면서 다시는 계급이나 직위로 남을 괴롭히지 마라. 짬소령도 한수 접은 최고의 대위. 내 이름은 강태경. 2018년 군번으로 강원도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했다. 야 태경아, 너 얘기 들었냐? 이번에 새로 오는 군수과장 기갑병과 대위가 온대. 예? 기갑병과 말입니까? 원래 포병부대에는 고등 군사반을 마친 포병병과 대위가 전입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계화학교에서 고등 군사반을 마친 기갑병과 대위 군수과장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대대장님과 작전과장님도 의아해하시며 왜 기갑장교가 포병대대 군수과장으로 오지? 라며 사단에 문의하셨고 사단에서는 제병 협동의 중요성으로 다양한 병과 경험을 가지게 하고자 군수과장에 기갑장교를 배정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드디어 새로운 군수과장이 부대에 도착했다. 가슴에 기갑병과 마크가 큼직하게 붙어있는 전차병 점퍼를 걸친 그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전투화에 검정 가죽 장갑을 낀 채 부대로 들어왔다. 정갈하게 손질한 가르마 머리에 이목구비 뚜렷한 잘생긴 얼굴. 보통 키지만 비율이 좋았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독일군 장교 같은 포스랄까. 군인답지 않게 하얀 얼굴에 표정도 싸늘해서 포병대대 장교들과는 결이 다른 카리스마가 있었다. 대위 권우찬.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군수과장이 전입해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군수과장실에서 포탄 터지듯 고함이 터져 나왔다. 당신 정말 안 되겠구만! 당신 지금 지통실이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군수과장실의 문을 박차고 나온 군수과장은 성큼성큼 지통실로 걸어갔다. 당시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던 나는 숨죽이며 그 장면을 쳐다봤다. 지통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군수과장. 박중사! 제정신이야?
지통실에는 박중사뿐만 아니라 소령인 작전과장과 중위인 정복과장, 인사과장, 지통실 근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박중사에게 고함을 쳤다. 박중사, 포병병과 부사관들은 이딴 식으로 배우나? 전차부대 같았으면 당신 같은 부사관은 뒤지게 맞았어. 상관에 전화받는 태도가 그게 뭐야? 군수과장의 사자후에 얼굴이 시뻘개진 박중사는 우리 부대의 골칫덩어리였다. 뚱뚱한 체형에 속도 좁고 융통성도 없는 데다 약삭 빨라서 힘든 일은 전부 열애하려는 한마디로 고문관 부사관이었던 것.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군수과장은 일주일 동안 자신을 무시하는 박중사를 지켜보며 벼르고 있었던 것. 지통실에 전화를 건 군수과장. 그날 지통반장은 박중사. 통신보안 지통실 박중사입니다. 나 군수과장이에요. 예, 나 군수과장이라니까. 예, 상관한테 경례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답한 것. 벼르고 있던 군수과장은 당신 정말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된 것이었다. 작전과장님도 평소 뺀질거리던 고문관 박중사가 박살이 나자 시원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를 피해주셨다. 그날 이후 박중사를 포함한 부사관, 대대 후배 장교들은 군수과장을 보면 20m 밖에서도 경례했다. 그 일 이후 군수과장이 첫 주말 당직 근무를 들어갔을 때였다. 포병부대는 특성상 육군 전술 지휘 정보 체계로 모의 비사격 훈련을 하는데 전차 부대에서만 근무했던 군수과장은 해당 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 하지만 하필 그날 우리 대대가 모의 비사격 훈련 진행에 당첨된 것이다. 상급 부대인 포병여단의 당직사령 김소령은 우리 대대로 연락을 한다. 통신보안 땡땡 포병대대 당직사령 군수과장 권우찬 대위입니다. 나 여단 당직사령인데 모의 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충성! 당직사령님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기갑병과라 모의 비사격 훈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숙지한 뒤 상황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야 임마, 너 당직 근무를 왜 들어간 거야? 평가도 안 보고 당직 근무 들어갔나? 대위는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샤우팅이 날아왔다. 참고로 여단 당직사령 김소령은 미친개로 유명했던 짬소령 지원과장이었다. 당연히 한 성격하는 군수과장도 쩔쩔 맬 거로 생각했는데 그때였다. 지원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하십시오. 뭐라고?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가가 정당하게 저에게 부여해준 계급장에 대해 왜 지원과장님이 모독하십니까? 지원과장님도 장교 아니십니까? 전 충분히 장교로서 제 계급장에 마땅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지원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뭔가 일이 커지겠구나 싶었는지 군수과장, 방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훈련은 다음으로 미룰 테니 다음번에 잘 준비해라. 하고 급히 끊는 것이 아닌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 일은 순식간에 대대로 퍼졌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를 통쾌함까지 느껴졌다. 그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다. 기갑병과의 자부심이 강했던 군수과장은 전차도 몰 줄 아는데 차는 내가 몰아야 한다며 평소 4.1톤이나 봉고트럭 전투용 차량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다. 혹한기 훈련이 한창일 때 군수과장의 레토나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자 지휘소에서 난리가 났다. 대대장님과 작전과장님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했고 그때 저 멀리서 군수과장이 탄 4.1톤이 나타났고 군수과장과 인사과장이 하차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군수과장과 인사과장이 탄 4.1톤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양손 가득 검은 봉지를 들고 계신 할머니께서 길가에 앉아 계셨다. 시골이라 버스 정류장과 집이 멀고 힘에 부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채 위험하게 도로 옆에 앉아 계셨던 것. 군수과장님은 갑자기 차를 돌려 할머니에게 갔다. 과장님, 지금 훈련 중입니다. 이러다가 늦겠습니다. 야,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이야. 내가 판단할 땐 할머니를 추운 날씨에 저렇게 위험하게 방치해두지 않는 것이 훈련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군인이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다 책임진다. 할머니, 저희 군인입니다. 저희 훈련이라 이렇게 얼굴에 시커멓게 칠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저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훈련에 복귀하느라 좀 늦은 것. 대대장님도 작전과장님도 그 상황 설명을 듣고 군수과장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다. 이후 병사들 반찬을 부실하게 챙겨준 급양관을 박살내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군수과장을 싫어하지 않았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군수과장은 의외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군수과장이 당직 근무를 설 때면 TV 연등은 물론이고 90% 확률로 실내 점호를 했다. 군인으로서 기본만 지키면 절대 터치하지 않고 남자답게 시원시원하게 풀어주는 스타일.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얄짤 없었다. 포병부대에서 유일하게 기갑병과였던 군수과장은 딱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인근 전차부대로 전출 가게 된다.
정비반장님은 자주포 정비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는 군수과장이 떠나자 며칠 동안 울상이셨고 그를 따르게 된 후배 장교들도 많이 아쉬워했다. 후배 장교들에게 허물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호막이 돼준 장교였다고 했다. 간부라고 하면 우리의 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권우찬 대위 같은 간부는 꼭 장성이 됐으면 좋겠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